안녕하세요. 오늘의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발걸음으로 들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무시를 당해도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던 그녀였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지금부터 제 이름입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에는 남편의 무덤이 있는 이 시골에 내려온 지 어느덧 6해가 지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내려오던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날은 비가 오지도 않았고 특별히 울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성에게 도시는 더 이상 머물러야 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전원주택은 남편이 생전에 직접 알아보고 계약까지 맞춰둔 집이었습니다. 언젠가 둘이 함께 내려와 살고 싶다던 말만 남긴 채 그는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성에는 그 약속을 혼자서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내려왔고 지금은 남편의 무덤에서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성에는 가장 먼저 무덤 쪽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별일 없다는 듯 고요한 풍경을 확인한 뒤에야 하루를 시작합니다. 밭에 나가 상추와 고추를 살피고 풀을 뽑고 흙을 만집니다. 손끝에 남는 흙의 감촉은 여전히 낯설지만 그 낯섦조차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수십 년 동안 컴퓨터 자판 위에 올려져 있던 손이 이렇게 흙을 만지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성에는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녁을 간단히 챙겨 먹고 나면 집 안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합니다. 그 방은 성에의 서재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세히 말한 적 없는 공간이었고 가족들조차 그 방에 무엇이 있는지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노트와 펜이 놓여 있었고 성에는 그날그날의 생각을 조용히 적어내려 가곤 했습니다. 그녀가 쓰고 있는 것은 소설도 논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글이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IT 시스템을 다루며 보냈던 시간들, 남편과 함께 견뎠던 밤들, 그리고 지금처럼 홀로 남아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들까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이런 성애의 삶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회사를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는 은지에게 시어머니의 시골 생활은 그저 조용하고 단조로운 노년의 모습 정도로만 보였을 것입니다. 성애 역시 굳이 자신의 과거를 꺼내 보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세월은 말없이 지나가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애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삶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평온하기만 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이 얽혀 있는 한,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는 한, 언젠가는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성에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시골의 시간도 오래 지나지 않아 흔들리게 되리라는 것을요. 그렇게 성의 하루는 또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은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시골집에 내려온 날은 성애가 장터에 나갈 계획을 세워두었던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내려온 며느리에게 시골의 일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먹일 신선한 채소를 직접 고르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도시에서의 피로가 그대로 얼굴에 남아 있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고 성에는 익숙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장을 보았습니다. 은지는 그 뒤를 따르며 시계를 자주 확인했고 이 느린 리듬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계산을 마치기 위해 마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성혜는 무인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화면의 글씨를 하나씩 읽으며 다음 단계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뒤에 서 있던 은지는 그 모습을 오래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버튼 누르고 카드 대면 돼요. 은지의 말투에는 서두름이 묻어 있었고 도움이라기보다는 지적에 가까운 어조였습니다. 성혜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요즘 기계들은 참 빠르네요. 그러나 그 미소는 은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이미 계산을 대신 끝내고 앞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혜는 계산대를 떠나며 짧게 숨을 고르셨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보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익히고 앞서 나가던 사람이 자신이었기에 이 장면은 더욱 조용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혜는 그 감정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조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아이 이야기를 꺼냈고 성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성혜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존중은 큰 말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순간에서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성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혜는 서재에 앉아 글을 쓰려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인계산대 앞에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받았다는 감각이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성혜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은 참 빨라졌네요. 그런데 마음까지 그렇게 빨라질 필요는 없을 텐데요. 이 작은 순간은 누구에게도 큰 사건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무시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혜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도시로 올라가게 될 이유가 바로 이날의 장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은지의 회사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개발 지연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투자 일정과 맞물리며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졌습니다. 핵심 인력이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은지는 낮에는 회의에 밤에는 아이를 재우며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은지는 시어머니 성혜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어른,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존재,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현실적인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존중이나 배려보다는 급한 상황을 넘기기 위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은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만이라도 올라와서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시 생활을 불편해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선뜻 부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남편은 결국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혜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려오는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성혜는 짐을 꾸려 도시로 올라왔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고 성혜는 그 표정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성혜의 표정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속사정을 알 리 없었고 성혜 역시 아이 앞에서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시간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회사 일에 쫓기며
성애의 육아 방식을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재워요. 그건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해요. 말들은 모두 아이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성애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애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젊은 세대의 방식도 다를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작은 행동 하나까지 간섭받는 시간이 이어지자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어른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애는 아이를 재운 뒤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노트북을 켜둔 채 전화 회의를 하고 있었고, 성애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말로 터지지 않았지만 이미 감정의 균열은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시의 밤은 조용히 깊어갔고 성의 마음 역시 점점 고요함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불편한 동거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리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성애가 도시에서 지낸 시간은 한 달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과 잠든 얼굴은 성애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그 위안만으로 모든 것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은지는 성애의 행동을 수정하려 들었고 그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성애의 방식과 경험은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애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반박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의 말이 더 옳다고 여겨지는 공간에서 무인의 설명은 변명처럼 들리기 마련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애는 아이를 돌보는 시간 외에는 최대한 방 안에 머물렀고 자신의 자리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터진 것은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쉽게 잠들지 않아 성애가 안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은지는 전화회의를 마치고 나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하나요? 버릇 들면 안 좋대요. 그 말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의 성애에게는 유독 깊게 꽂혔습니다. 아이를 내려놓는 성애의 손이 잠시 멈췄고 거실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성애는 천천히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긴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다. 이 아이의 할머니로서, 어른으로서 여기 와 있다. 성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말한 거예요. 요즘 방식이 그렇다고요. 그 말은 성애의 마지막 인내를 무너뜨렸습니다. 성애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방식이 다 옳은 건 아니다. 사람이 살아온 시간도 아이를 키워온 경험도 다 이유가 있다. 너는 그걸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느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렸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입을 열지 못했고 성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성애는 자신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한 권, 그리고 아이에게 덮어주던 작은 담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새벽이 밝기 전 성애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빈 방을 보고서야 상황의 심각함을 깨달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메시지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지만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고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성에는 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는 선택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참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의 고요 속에서 성에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계는 단절되었고 그 단절은 곧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성애가 시골로 내려간 뒤 은지의 회사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잃은 불편함보다 더 큰 문제는 회사 내부에서 무너져가던 균형이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개발 일정은 다시 어긋났고 투자자들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으며 회의실에서는 책임을 묻는 말들이 은지를 향해 날카롭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가 떠난 뒤에야 집 안의 공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 안을 오가던 조용한 발소리, 말없이 준비되던 식사, 그리고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배려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나서야 그 자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감정보다는 피로에 가까웠고 은지는 여전히 상황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은지는 주주 명부에 적힌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분 비율을 확인한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회사 주식의 절반에 가까운 수량이 이미 한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고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성이었습니다. 은지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열린 주주의 날, 은지는 회의실 문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자 가장 안쪽 자리에 성애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이었지만 그 자리는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성애는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고 은지를 먼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준비된 자료를 차분히 넘기며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짧고 명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현재 상황, 자금 흐름, 경영 리스크가 차례로 보고되었고 성애는 필요할 때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은 감정이 없었고 지적은 정확했습니다. 은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은 시골집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할머니의 말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의사결정을 해온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은지는 조심스럽게 성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애는 은지를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내 회사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말에는 원망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무시해왔는지, 누구를 함부로 대했는지를 처음으로 또렷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애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미 관계의 균형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회사의 결정권은 은지의 손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의 판단은 냉정했고 숫자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찾아왔지만 너무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성애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말은 이미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남편의 무덤 앞에 선 성애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온 것 같네요. 이 조용한 귀환은 은지에게 더 큰 상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실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혜가 다시 시골로 내려간 뒤 은지는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의 발언은 예전만큼 힘을 얻지 못했고 결정은 늘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쳐 내려왔습니다. 한때는 모든 흐름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은지는 보고를 받는 쪽이 아니라 보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되돌릴 수 없어 보였습니다. 경영권 조정이 공식화되던 날, 은지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문장들은 모두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대표 권한 일부 위임, 의사결정 구조 재편, 책임과 권한의 분리. 한 줄 한 줄이 은지의 시간을 잘라내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 끝에 이름을 적으며 손이 잠시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 결국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다가오던 시간도, 성혜가 말없이 정리해두던 식탁도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된 공간이 오히려 은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았던 사람, 존중하지 않았던 어른의 자리가 이렇게 크게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처음으로 성혜의 과거를 제대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은 단편적이었고 그동안 일부러 깊이 묻지 않았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국가기관 연구소, 시스템 설계, 보안 프로젝트. 단어 하나하나가 지금의 회사 위기와 묘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침묵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시간이었는지를요. 며칠 뒤, 은지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 조금 더 기다리자. 그 말은 은지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아직 남아있을지,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대표 체제가 준비되고 있었고 은지는 점점 실무에서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조심스러웠고 그녀를 대하는 태도 역시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거리감이었습니다. 은지는 그 거리감이 얼마나 차가운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성혜에게서 짧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시골로 내려오너라. 할 말이 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읽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성혜는 시골집 서재에서 조용히 책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둔 기록들과 자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성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다시 같은 공간에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만남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깨달음이 찾아온 쪽과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쪽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은지는 성혜의 메시지를 받은 뒤 하루를 꼬박 고민한 끝에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은지의 마음은 그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밀려난 자리, 비어버린 거실,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단절이 겹겹이 쌓여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운전대를 잡은 손을 더욱 굳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원주택 마당에 도착했을 때
성에는 이미 집 안에 있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성에는 마당으로 나오지 않았고 은지는 잠시 서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단정했고 예전과 달라진 것은 공기의 온도뿐이었습니다. 성에는 말없이 은지를 안쪽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방은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 없는 서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벽을 가득 채운 책장, 정갈하게 정리된 문서 더미, 오래된 워크스테이션과 수첩들, 모든 것이 시간의 층위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성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온 자리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은지가 시골집을 떠난 뒤 성의 하루는 다시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면 무덤 앞에 서서 짧게 인사를 하고 밭으로 나가 흙을 고르고 해가 기울면 서재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한번 정리된 뒤의 고요였습니다. 성에는 더 이상 설명해야 할 것도 설득해야 할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여전히 회고록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성에는 마지막 장에 이르러 한동안 글을 멈추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 기록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으로 견뎌온 시간들, 말하지 않음으로 지켜온 존엄, 그리고 결국 보여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무게까지. 성에는 그 모든 것을 차분하게 문장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은지가 새로운 하루를 맞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대표 자리에 앉지 않았고 회의실의 중심에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것은 직함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무인계산대 앞에서 앞서 걸어가던 자신의 뒷모습, 아이를 아는 성에게 던졌던 말들, 그리고 서재에서 보았던 기록들까지. 은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너뜨린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세월이 쌓아 올린 존중이었다는 사실을요. 은지는 다시는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이미 늦었고 용서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 말없이 자신의 삶을 지켜낸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은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성에는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않는 자리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오래 남아 함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바란다. 펜을 내려놓은 성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지고 있었고 시골의 저녁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완결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의 평온이었습니다. 성에는 천천히 일어나 무덤 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후회로 완성되지 않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성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은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자리를 잃은 뒤에야 비로소 배움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늘 그렇게 어긋난 시간 위에서 각자의 답을 남기고 있습니다.